한번 들어주세요. 대장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인사 말씀은 이정식 부회장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정식 부회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부님들 반갑습니다. 협착진하고 암으로 8일을 투병했습니다. 지금 투병 중입니다. 오늘 회장님이 서울에서 못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직간접으로 많이 수고하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우리 오늘 계기로 우리 부경수질 문의대회가 더욱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바라면서 이만 두서없이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원래의 주제가 무엇인지는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자, 우리 회원님들 가운데서 아르코 상사 기금, 그 대단한 상사 기금을 받으신 우리 회원님들을 모시고 듣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 모두 받으셨는데 오늘은 김정화 선생님의 수필 세계 듣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인쇄물 보시면서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할 텐데, 그 다음 진행은 우리 윤미영 편집국장께서 요 자료를 전부 다 편집을 하셨고요. 인쇄를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지금부터는 윤미영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김정화 작가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는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본인의 스트레스 기와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여겼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그 작가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책자 제 16페이지 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실 김정화 작가님은 2006년 수필과 비평으로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 경남일보 신춘문예 문화평론으로 당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해과학대학교 외래 교수로 그리고 부경대 동서대 평생교육원 등 수필 강사로 맹렬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상 내역을 보면은요, 신동문학상, 청강문학상, 그룹카페 문학상, 일신 수필 문학상 외에 다수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서로는요, 평론집, 현대수필의 아포리아, 그리고 수필집, 말 이상의 말, 글 이상의 글, 미스 에세이, 그리고 세계는 길이 없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열심히 수필을 써오신 분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선생님 그 앞에 보시면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수필 감상 작품 붉은 오점을 박정희 님께서 방송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지훈 작가님이 내가 있는 김정화 작가 수필에 대하여 심도 있게 분석한 부분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두 번째 수필 낭송으로 작품 가자미를 김용환 님이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화 작가님을 모시고 수필 자기 인생의 세계에 대하여 강의 듣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도중에 좀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러면은 메모로 꼭 해주셨다가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강사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르코 세미나인데 물론 아르코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작가님께서도 2022년 작년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발간 지원에 대해서 충분하게 언급이 있으시겠지만 올해 2023년에는 오직 그 요감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아르코 문학창작기금은 발표 지원 파트와 발간 지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표 지원은 문화 활동을 하는 작가라면 누구나 특히 응모하실 수 있고 2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작가님이 응모하셨던 발간 지원은 작품집 발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잘 인지하고 계시면 내년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2년 작년에는 상반기 때는 발표 지원을 공모를 했고 하반기 때는 발간 지원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두 가지를 다 3월 말에 다 해서 올해는 이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경 회원님께서는 내년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이제 오늘 시작하는 아르코 1차 세미나를 들어보시고 본인도 준비하시는데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발간 지원이 아르코에서 전체적으로 6억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4억으로 줄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 차액 2억을 발표 지원 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분 정도가 올해는 좀 더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우리 부경문협에서도 이미 발간 지원이나 발표 지원에 공모하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결과 발표는 5월 말과 6월 말에 두 차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정보가 있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세미나로 들어가서요. 첫 순서인 스필랑송 작품 붉은 온정을 박정희 님께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힘찬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붉은 원정 김정화 저녁 바다는 대서사시다. 강과 바다가 만나고 바다와 하늘이 경계를 잡는다. 낙동강이 붉은 흙은 모래슴을 만들고 하늘을 훑던 새들도 갈대숲에 빛을 내린다. 가대포는 노을의 땅이다. 얼숙도에서 강든 길을 지나 바다로 이어지는 그 해넘이 길을 따라가는 호구 끝자락에 노을도 쉬어가는 모른 데가 있다. 구름이 바다에 잠긴다는 모른 데는 불덩이 되어 떨어지는 석양과 수레바퀴 같이 솟아오르는 아침 해를 번갈아 맞이할 수 있는 비경의 장소이다. 공개 한 마리가 백사장을 따라 팔걸음을 옮긴다. 등딱지에 바짝 힘을 모은 채 모래조차 흐트리지 않고 지나는 저 무건의 순례다. 어지러이 늘려진 인간의 발자국이 도색하기만 하다. 바로 이때 갯바위 앞에 홀로 서 있던 낚시꾼이 일순간 깃발처럼 흔들린다. 팔뚝만한 숭어를 길어 올리는 중이다. 찰나의 순간은 기다림이 끝에 있는 법. 낙조 또한
염원하는 이의 비손 위에 머문다. 하늘과 바다가 뜨겁게 만나는 시간, 홍등빛이 상공에 걸리고 푸른 술은 바다에 담겼다. 저녁바람이 해송을 두드리면 청동오리 몇 마리가 물비늘을 퉁겨대며 뛰쳐오른다. 수평선도 오색 채운 병풍을 길게 불고 새떼들은 갈대밭에 보금자리를 간다. 이었고 금빛띠를 두른 갯벌이 홍공단 원앙침을 펼쳐낸다. 불다. 장엄한 신방이 차려진다. 석양이 내린다. 낮게 낮게 몸을 숙인다. 지는 것은 모두 쳐다만 봐도 눈물이 난다. 서럽지 않은 이별이 어디 있으랴. 낮출수록 길어지는 불 그림자. 붉은 바다가 붉은 파도를 채운다. 물결이 먹고 붉은 바람이 따라 물든다. 사람도 물든다. 내가 물든다는 것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일. 석양이 바다와 몸을 맞대듯 온전히 마음을 열어야 하리. 후 숨이 멎는다. 생의 한때도 멈춘다. 모든 것이 한순간이다. 눈이 멀 찬연한 낙화, 붉은 꽃불이 터지고 판다. 다 오른다. 마침내 해가 진다. 붉은 온중을 내리찍는다. 바람도 가라앉고 물살도 잠긴다. 저마다 가슴 속에 가둬놓은 상체기를 조용히 어루만져야 할 뿐, 오직 낮아져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인간은 한없이 겸허해진다. 선홍빛 노을이 점점 옅어진다. 수평선을 따라 푸르스름한 기운이 돌다가 이내 땅금이가 내린다. 어둠이 밤을 덮는다. 보인다고 다 볼 수 없듯이 보이지 않아도 다 볼 수 있는 시간이다. 항온에 가렸던 해송의 휘어진 가지가 드러나고 외줄 낚시의 포물선도 선명해졌다. 달도 뜨지 않았는데 섬들이 더욱 부드러졌다. 낙동강 어딘가에 이어도 같은 전설의 섬 하나가 불쑥 드러날 것만 같다. 누구나 모른데 저녁 바다에 서면 이상향을 꿈꾸는 섬 하나쯤 가슴에 품고 가니, 저 멀리 가득도 등대불이 켜진다. 어두워진다는 것은 내일 아침을 준비하는 의미.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 바다는 곧 꽃잠이 든다. 하루의 왕경에 모든 것이 침묵한다. 방송을 듣고 있으니까 그 차분한 목소리 빠져들어서 모르는데 저녁에 한번 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그 이채훈 작가님의 예리한 분석을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독자에 정말 관심 갖는 작가는 어떤 작가인지, 자, 이채훈 작가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겠습니다. 대단한 이 소개를 받아가지고 좀 부담이 좀 많이 되거든요. 이 대단한 분석이라 할 것은 없고요. 그냥 그 작품에 있는 그 내용을 제가 그냥 가져와서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소개나 이력 그리고 수상과 그 작품집에 대한 그 소개는 우리 사회자님께서 다 소개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본을 여기 제가 이제 다 받으신 그 프린트에 다 있으니까 책자에 있으니까 그걸 좀 참조해 가시면서 같이 좀 읽어 나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르코 선정의 작품 지배인이
이제 말 이상의 말, 글 이상의 글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이 작품집은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총 39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작품집에 수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그 작품들은 그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리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독후감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우리 책 같으면은 작품 세계를 우리 김정하 작가님의 어떤 작품 세계를 보는데 조금 더 용이했을 텐데 좀 독후감 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리뷰 형식이기 때문에 김정하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깊게 들여다보면은 조금 힘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책을 읽으면서 그 표지에 나와 있는 그 부제에 이런 게 달려가 있습니다. 책 읽는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제 그 부제를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독자들에게 관심 받는 작가는 뭔가를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보든 감동이든 공감이든 뭔가 독자들이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줘야만이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작가가 되지 않나. 그런데 우리 김정하 작가님은 독자에게 읽는 즐거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상을 해석해내는 작가의 그 관점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살펴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보통 작가의 관점이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주관적인 관점과 객관적인 관점으로 일반적으로 나눕니다. 작품을 읽고 있을 때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 작품을 읽고 그리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관적 관점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독자가 생각하는 대로 읽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관점은 뭐 신화적이라든지 종교적이라든지 예술적이라든지 인문철학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읽어내는 겁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가 작품을 읽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작가는 말 이상의 말, 글 이상의 글에서 어떤 작품은 주관적인 관점인 독후감 형식으로, 어떤 작품은 객관적인 관점인 리뷰 형식으로 작품을 구성을 했습니다. 좀 넘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페이지. 작품집에 실려있는 몇 작품을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편을 제가 꼼꼼하게 읽으면서 나는 공통점을 찾으려고 무지개나 얘를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집에 수록되어 있는 39편 중에서 4작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4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작가의 어떤 관점과 이 그의 형식이 좀 달랐기 때문에 제가 4작품을 선정을 한 겁니다. 코다리라는 이름의 습자와 바람을 읽다라는 작품하고요. 말 그 이상의 글과 상상을 상상하다라는 이 4작품을 제가 뽑아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코다리라는 이름의 습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비나노 황선도 문집에서 문집 제목에서 이 작품의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목만 빌려와서 이 작품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다른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게 내용을 드렸으니까 제가 부분적으로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양파를 걷고 양념을 입술에 묻힌 채 후후 매운 수음을 몰아가며 먹어야 하니 격식을 찾을 자리에서는 정한 메뉴가 못 된다. 그러니 코다리찜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사이라면 제법 극진하다고 하겠다. 이것은 아마 그 코다리찜을 통해서 본인하고 우리 김정하 선생님하고 굉장히 친한 미란 씨라는
분이 나와요. 굉장히 좀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코다리찜을 먹으면서 그동안 이란 씨가 겪었던 힘들었던 매운 불만 같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서로 주고나갑니다. 그리고 생태와 보고의 중간쯤인 이 코다리처럼 그녀의 굳은 삶도 꾸덕꾸덕 말라가기를 기원합니다. 코다리찜에서 나는 비린내가 정이 묻어있는 삶 냄새라고 김정화 작가님은 이 작품에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바람을 잇답니다. 원작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바람의 노래를 들어가는 작품에서 이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역시 책에 나오는 내용과는 상관없고 제목만 가져왔습니다. 작품은 요트 셀링 팀에 정해졌다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작가와 한 팀을 이룬 선장은 바다를 잘 아는 마도로스타. 광안리 앞바다로 돌아오는 짧은 항이지만 작가는 호와 요트를 타고 대마도까지 횡단할 것 같은 의지와 결기가 생겨납니다. 아마 그 결기는 요트의 용골이 선처로 든든하게 받쳐주고 물길과 해풍의 성질을 잘 아는 선장이 함께 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는 읽지는 않을 거고요. 바람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당연하게 바람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중략 부분 뒤 부분을 한번 보시죠. 바람이 새도 바람이 없어도 돛배는 나가기 힘들다. 바다 어디에도 똑같은 파도가 없듯이 한 번도 같은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다. 진정한 뱃사람은 바람이 오고 돌고 터지고 끊기는 것을 눈치채야 하며 바람을 몰고 듣고 바람에 기댈 줄 알아야 한다. 바람과 싸우면 지는 것이다. 그래서 작가는 아마 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선체를 움직이는 돛은 약한 바람은 보듬어내고 센 바람은 흘려 보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가 침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작가는 뱃사람은 바람과 맞서지 않고 바람을 듣고 달래고 바람의 길을 읽은 사람이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마음을 읽어야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바람에 대한 사유를 펼쳐냈습니다. 위에서 이 두 작품, 즉 코달이라는 이름석자와 바람을 읽다라는 작품은 위에서도 한 번 제가 언급을 앞에서 했듯이 리뷰 작품이라기보다는 제목만 빌려봐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형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좀 독특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르코의 선정이 될 수 있는 뭔가 특별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심사위원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아마 분명히 주목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이상의 말과 글 이상의 글은 이 작품집의 제목입니다. 김정호 작가는 이 막스 피카르트의 침묵의 세계에서 이 작품의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작가는 말과 침묵은 상반되지만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은 실로 위대하다. 그의 말대로 침묵이 계절을 탄생시키고 침묵이 인간을 관찰하며 침묵의 말을 완성시킨다. 피카르트의 침묵을 처음 대한 목자는 그가 침묵에 대해서만 오롯이 찬양하리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인간이 말을 하지 않고 사는 일은 견디기 어렵다. 다만 강요된 침묵이 아닌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침묵이어야만 정신과 결합시킬 수 있을 때 빛이 나게 되는 것, 대상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것이 침묵의 힘임을 강조한다. 막스 피카르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 침묵의 계절을 탄생시키고 인간을 관찰하며 침묵의 말을 완성시키다고 하지만 우리 김정화 작가님은 이 침묵에 피카르트가 이야기하는 이 침묵에는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인간이면 하루라도 말을 하지 않고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인간은 말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의미 없는 말이 난무하고 소음이 만연한 시대에
강요된 침묵보다는 자발적인 침묵만이 정신과 결합이 되었을 때 진정한 침묵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김정화 작가님은 이 세 번째 작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작품입니다. 이거는 제목이 상상을 상상하다. 제가 이 작품이 가스통 바슈라리의 물과 꿈인데요. 제가 이 책을 준비를 하면서 주문을 해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상당히 아직도 읽고 있습니다. 좀 어렵더라고요, 책 자체가. 그런데 굉장히 그 핵심 부분만 리뷰에 아주 어울리는 내용만 이 발췌를 요약하고 발췌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좀 정리된 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집에서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상을 상상하다라는 제목을 생각해냅니다. 작가는 바슐라르가 물과 꿈에서 언급한 물, 공기흙 네 가지 원소가 작가들이 작품을 쓸 때 상상력으로 작품에 반영된다고 말한 내용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동의한 거죠. 그 작품을 제가 발췌한 부분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상상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가? 기억과 해석만으로도 상상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겠지만 진정한 상상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창조해낸 일이겠다. 물의 이미지 또한 누구나 체험하는 보편적 물질이지만 결코 누구도 동일한 물을 체험하지는 않는다. 물의 이미지가 등장한 예술 작품이 미치는 파장도 제각각 다를 것이다. 아마 김정화 작가님은 이 작품을 읽고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 문우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늘 우리가 작품을 쓸 때 이 사원소를 가지고 작품을 쓰잖아요. 저는 굉장히 물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내가 읽으면서 사람은 누구나 또는 작가는 누구나 자기가 잘하는 또는 친숙한 그런 소재를 이게 사원소 중에서 충분하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또 아이디어도 한 번 더 얻고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재가 바다와 강, 비와 안개, 산과 별과 길 등은 작가들이 쓰고자 하는 물질을 찾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합니다. 맨 밑으로 가겠습니다. 결국 부드러운 물과 남북 강물은 서늘하게 대입을 시키고 맑은 물은 물속에서 자신을 비춰보는 나르시시즘이 되고 깊은 물은 잠자는 물로서 죽음의 이미지를 찾는다라고 이런 해석에 우리 작가님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39편 중 4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제가 이 작품을 묶은 것은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요. 제목만 빌려와서 독후감 형식, 주관적인 관점으로 독후감 형식으로 아마 어느 정도까지는 쓰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정상적인 서평 리뷰를 쓰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특이하다는 거죠. 저는 사실 우리 이제 내년에도 우리 문우님들이 준비를 하실 거잖아요. 아르코에 준비를 하실 때, 이 독후감을 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선정 엿보기, 비결 엿보기를 제가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이건 제 나름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우리 작가님하고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말 이상의 말, 글 이상의 글. 아르코에 선정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작품을 해석해내는 작가의 관점과 리뷰의 형식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작가만의 세심한 관찰력, 소설가 못지않은 치밀한 구성력, 인문철학적 사유를 풀어내는 해석의 확장성이 아르코의 작품집 선정의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자, 김정화 작가의 말 이상의 말, 글 이상의 글 작품집이 아르코 선정을 통해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작품집을 읽고 서평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작가의 작품집에서 제목을 빌려와서 작가만의 사유를 펼쳐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부경수필 아카데미 박양은 교수님께서 2022년부터 저희들 독후감 공모전을 시작한 이후도 이런 글쓰기가
부경수필 모누님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마 준비를 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화 작가님, 말 이상의 글, 글 이상의 글, 아르코에 선정되신 걸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네. 저도 말 이상의 말, 글 이상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읽고 나서 느꼈던 것과 금방 이치훈 작가님께서 이렇게 또 분석해 주신 것을 들으니까 더 폭넓게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르코가 1차 세미나인데요. 이제 앞으로 뭐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오늘 저는 금방 한 발짝은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저 하나 찾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몇 발짝은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준비들을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수필 낭송으로 작품 가자미를 김용환 님께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소개. 북경 수필계실 처음 듣고 있는 김용환입니다. 수필낭송이 초보이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자미 김정화 납작 엎드렸다. 옹색한 길바닥 자판이면 어떤가. 늘 조각 자리가 왕호급 진도 부럽지 않다. 캄캄한 얼음 창고 속에서 쭈그리지 않아도 되고 덕장에 걸리는 고행길에 오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생이란 때로는 원치 않는 곳까지 흐르기도 한다. 내가 태평양 넓은 물에서 도심 변두리 골목시장까지 올 줄 상상이라도 했겠는가. 한때 비목으로도 불렀다. 한 눈이 다른 눈을 쫓아간 고기라는 뜻이 될 것이다. 비는 덕으로 있다는 말이다. 옛 사람들은 한쪽 면이 없는 물고기를 반면이라고 했는데 넙치와 가자미 역시 원래 한 마리라고 여겼다. 비목동인이라는 말을 생각해보라. 한쪽 면만 가진 두 몸을 붙여서 한 몸처럼 다니는 것을 헤어져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운명을 함께하는 반쪽을 그대는 가져보았는가. 우리는 가자미를 혹은 납샘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무엇보다 내가 가장 마음이 가는 이름은 자산어구에 등재된 소접이다. 정약전 선생이야 소접이라 명명했지만 나는 나비 접자를 붙여 소접이라 고쳐 읽고 싶다. 물고기의 작은 나비, 이 얼마나 낭만적인 이름인가. 물고기를 문학 소재로 삼을 때 가자미만한 것이 있을까 싶다. 문어처럼 이름자에 걸 문자도 없어도 오징어같이 먹물통을 쥐고 있지 않아도 문학과 가자미의 인연은 깊다. 시인 백석은 그저 한없이 착하고 정다운 가자미라며 특히 친애하였다. 낡은 나주반에 김밥도 가자미도 나도 나와 앉아서 그 무슨 이야기라도 다 할 것 같으며 듬뿍 품어주었다. 오늘날 문태준 시인의 가자미가 애송시가 되듯이 문인들께서 기이 여기주시니 어물전 인부들마저 작은 가자미를 작가라 불러주는 것이다. 뻘밭에 묻힌 삶도 견디다 보면
누군가 안아줄 날이 온다. 인생 역전이 없다면 세상사 끝이 아닌가. 그 바짝 몸을 낮춰 오른다. 마른 잎이 땅에 떨어지고 나무 그림자도 불게 몸을 눕힌다. 때가 되면 지상의 모든 것이 아래로 엎드린다. 바닥의 삶이라도 어떤가. 생을 먼저 깨우쳤다고 위로하면 괜찮다. 이만하면 다이 됐다. 낙자 엎드린 가자미를 정으로 이렇게 낭송을 해주셔서 분위기가 한결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정환 작가님을 모시고 수필 자기 갱신의 세계를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도중에 메모도 꼭 하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작가님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김정화입니다. 제가 부정수필문예협회에 20년 전에 우리가 창립 멤버로 이렇게 있었는데 아마 이런 행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르코의 선정 그동안 되지 않아서 그랬지만 어쨌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부정수필문예협회 집회원 여러분 그리고 회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고요. 예, 무엇보다 이 바쁜 시간에 제 글을 꼼꼼히 읽어가지고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까지 발견해 주신 우리 이치훈 발제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쨌든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한 이런 내용을 이 행사를 가지고 좀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아르코 많이 좀 선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 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아까 뭐 강의라고 했는데 강의는 아니고 제가 좀 이렇게 준비해온 것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텍스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바탕으로 해서 저 수필의 세계를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게 있어서 수필이라면 자기 갱신의 세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희 책 일집 세계는 길이 없다에서부터 얼마 전에 낸 이렇게 말 이상의 말, 글 이상의 글을 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랬으면서 부단히 저를 갱신을 해왔습니다. 아까 카톡을 보니까 갱생이라고 돼 있던데 갱생하고는 완전 다르죠. 갱생은 원래로 되돌아가는 것, 예, 그게 갱생이라면 갱생은 이렇게 수직으로 수평으로 예, 상승하기도 하고 또 수평으로 여러 가지 분화하기도 해가 내가 다양하게 이렇게 나아가 아주 다양성을 갖추면서 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서면서 예전에 나아가 또 지금의 나아가 앞으로 될 나아가 많이 이렇게 변천하는 것을 저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고 여러분들 궁금해 여기는 아르코 문학 창작기금 발간 지원 선정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아르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하는 국가에서 주는 겁니다. 예, 우리 부산문화재단에서 받는 것은 부산시에서 주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아까 우리 윤미영 선생님께서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조금 달라졌어요. 그 이전에는 아르코 창작기금이 10편을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작년에는 책 한 권 분량을 원고를 내게 하고 그리고 출판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 책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상대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10월 달에 하고요. 발표가 나자마자 12월 전까지 책을 발간해가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빠듯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좀 6월 달에 이렇게 모집을 했죠. 그게 좀 달라졌습니다. 3월에. 예. 그래서 어쨌든 아르코하고 양대 산맥을 또 이루는 게 있죠. 대산 창작기금 교보 생명인가 거기서 하는데 거기서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서는 아쉽게도 수필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르코를
하는 우리가 이번에 부산에서도 아마 처음이고 부경수필문예협회에서 공교롭게도 또 참 기쁘게도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 말은 이제 저희들이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선생님들이 같이 이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공모 요강을 제가 살펴봤더니요, 아주 두 가지가 굵직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창적인 것, 뭐 형식이든 내용면에서 독창적인 것을 선호한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전 작품을 하나하나가 따로 놀지 않고 그 작품을 전체 다 한 궤로 깨어서 어떤 주제의식이 좀 분명하면 점수를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심의 점수를 높게 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코 공모전에 염두를 둔다면 준비를 조금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어떤 주제를 갖고 쓰는 방법도 있고, 사실은 그렇게 쓰기 좀 힘들지 않습니까? 첫 책 이렇게 내시는 분들은 자기 주변에 내 얘기를 적어야 되니까 그거부터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주제를 갖고 쓰기가 조금 힘들 거고요. 그렇지만 하는 방법은 내가 쓴 거를 쫙 펼쳐가지고 좁은 주제를 만들려면 힘들고 조금 넓은 주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행 위주로 이렇게 간추려가지고 길 위에 서다, 예를 들면 그런 거 길의 예찬이라든지 이렇게 한다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있겠죠. 쓴 것 중에서 내가 옛날 얘기를 많이 적었다. 그러면 사라지는 것들 이런 주제를 갖다 붙여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한 것 중에서 가족이라든 사람 얘기가 많으면 사람들 이렇게 주제를 갖다 붙여도 되고, 그러니까 그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몇 편은 좀 빠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제출을 하면 되는데, 이제 주제도 중요하고 물론 필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런 것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거 나중에 또 자세히 또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아는 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 같은 경우에 좀 쉬웠던 게, 저는 사실 같이 내는 사람들이 알겠지만 하루 전에 업무를 했습니다. 안 하려고 다음에 하려고 하다가 하루 전에 바로 이렇게 업무를 한다고 응모하는 게 고생을 좀 했습니다. 하루 전에 한다고 너무 급박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수월한 게 뭐냐 하면 연재하는 게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고 부산의 장소에 대해서 연재를 2년째 월간 예술 부산에 하고 있죠. 그래서 부산의 장소에 대해서도 이렇게 챕터를 많이 이렇게 모아져 있고요. 그리고 수필가 비평의 리뷰를 1년 동안 썼습니다. 약간 인문학적인 거 썼거든요. 그렇게 쓴 게 있고, 좋은 수필에 또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지금 3년째 또 리뷰를 쓰고 있고, 그리고 또 옛날에 썼던 거 문학비를 찾아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또 문화재에 대해서 올해부터 다시 개간 잡지에 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저는 주제가 좀 그런 게 모아지가 있는 게 아직 책을 발간 안 한 게 좀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그나마 쉽게 응모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또 저만의 또 원칙은 조금 있었어요. 이제 아까도 조금 캐칭한 것도 있는데, 제가 서문에서 나왔지만 이게 이제 책을 쓴 거 리뷰를 요걸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해야겠다. 그냥 독후감처럼 또는 서평스러운 서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에세이를 강조를 했습니다. 리뷰 에세이. 이런 타이틀로 내가 찾아보니까 성경에 거의 없더라고요. 이 독창적이, 어쨌든 남이 안 하는 어떤 그런 이름을 하나 붙였고요. 북 리뷰 이런 걸 좀 많이 있었는데, 리뷰 에세이, 이게 에세이로 쓴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독후감 형식도 아니고, 소평도 아니고, 완전 에세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낯설어서 눈길을 약간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전략을 약간 그런 전략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서문에 지금까지 선 수필하고는 다르게 시도했다는 게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내용 중에서 그 내용만 말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필을 선에서 아르코를 보증도 하고, 저희 어떤 문학 세계를 잠깐 피력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기 갱신의 세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필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보면 내가 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저기 오려관에서는 제가 수업도 했지만 이시영 작가의 시를 읽었습니다. 예, 나의 나. 이시영 씨는 남자분인데 49년생이고 연세 많으신 분이에요. 예, 그분이 옛날에 저항시 이런 거 많이 적었는데 어느 날부터 자기 자신의 천착하는 그런 시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나의 첫 구절에 이쪽 위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나를 나의 전부로 보지마 라는 첫 줄에 딱 나옵니다.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에 앉아있는 나, 예, 이게 나가 아니고 나는 어제 저녁에는 예를 들면 친구들하고 모여서 노래방에서 목이 쉬도록 노래 부르는 열정의 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정말 하염없이 울어가지고 내가 완전 기력이 마음이 다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그 어떤 그런 나약한 짝이 없는 나가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저래라고 우리가 규명할 수 없는 나는 수많은 나가 있는데 그런 나를 어쨌든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나라는 것은 정해지가 있지 않고 좀 다면체, 다면체의 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많은 우리가 시행착오 거치고 제가 이렇게 글을 쓰면서도 1권 수필집에 냈던 거를 다시 지금 펼쳐보면요. 그때 어떤 소재를 잡았던 걸 가지고 지금 쓰라고 하면 그렇게 해석을 안 할 겁니다.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라는 건 다르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그게 틀렸다는 거 아니거든요. 그때의 내가 쓴 거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때 아주 투명하게 그리고 그때 내가 고뇌하고 했던 거 그걸 굉장히 보듬어주고 싶죠. 지금이 나가 뭐 더 나은 나라고 또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언제가 더 나은 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나 속에 나를 직시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내면 아이였던 나를 만났고, 우리가 글 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 속에 내면 아이를 끄집어내가지고 상처받은 나 쓰고, 그 다음에 나를 참 부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글 쓸 때. 겉으로는 웃었지만 끊임없이 나를 부정을 하고 이렇게 참 오랫동안 부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도 나고 또는 슬프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상처가 아프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게 자꾸 이제 나를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직시하게 되면서 그 갇힌 나를 구제하고 이제 조금 달라졌죠. 그래서 나를 좀 자책하고 이랬던 나를 정신적으로 그때는 많이 매질을 했는데 이제 좀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조금 성숙이 되었고, 그리고 조금 긍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존재 방식은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작가로서 살아있다는 것은, 작가로서 어떤 생명을 이어나간다는 것은 글을 써야 됩니다. 글을 쓰지 않으면 인간 존재는 그냥 존재할지 몰라도 작가의 존재는 자기 스스로 뭐라 그럽니까?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막히고 해도 지금까지 써오는 겁니다. 글 쓰는 게 다 한 편 쓰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걸 견뎌내고 써오고 책을 내고, 그래서 더 나은 나보다는 이전과 조금 다른 내가 되려고 그렇게 제가 많이 노력을 좀 해서, 그 토달이라는 이름 석자에서 그 보면 어쩌면 저의 독백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이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화나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으면 그 말이 맞는 것이고, 내가 잘못이 없으면 그 사람의 잘못이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마음을 툭 놓으니까 글도 조금 좀 연해지고 말랑해지고 좀 달라지고, 마음을 딱 웅크리가 나를 왁구 속에 딱 가두니까는 글도 굉장히 안 풀리고 글 뚫고 나가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갱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계속 그렇게 갱신을 해왔던 거를 제가 글을 쓰면서 조금 요 몇 편을 추려왔는데 조금 짧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3쪽에, 3쪽 맞습니다. 페이지가 다르네요. 세계는 길이 없다. 에서부터 말 이상의 말, 글 이상의 글을 넘어. 자, 어떻게 나는 나를 수정하고 갱신하려고 노력했는가, 그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엽기가 핀 로두서.
여기서는 제가 고향 얘기를 하고 뭐 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어릴 때 아주 뭐 외딴 집에서 전기불도 없는 데서 1시간을 걸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글쓰기의 시원은 그 고향집에서 읍내로 나가는 1시간 걸어서 나가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 탯줄이 이어져 나오듯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처를 오르만질 때, 그 다음에 그렇게 고향길을 걸어 나오면서 저에겐 큰 사건을 하였죠. 20살 때 부모님이 한꺼번에 3개월 시차를 두고 한꺼번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상처가 씨앗이 돼서 제게 글을 쓰게 한 원동력, 어떤 동력은 그게 가장 크지 않았나. 그게 저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예, 겉은 웃어도 속은 항상 상처, 슬픔 이런 게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걸 풀어내보자. 뭐 요즘 뭐 글에 좀 유행하는 게 자기 속에 악어도 키우고 자기 속에 상어도 키우고 예, 아주 많은 동물들을 키우더라고요. 그걸 떨쳐내고 상처받은 용도 키우고 우리 글에서 많이 봤죠. 예, 그래서 자기 저도 제 속에 불을 타고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처를 들여다본 계기 이런 게 또 나를 또 어떤 그래서는 나를 갱신하는 어떤 또 초기의 원동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작가라는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보면 글을 쓰면서 참 많이 잃죠.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간도 잃고 건강도 잃고 사람도 잃고 참 많이 잃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잃는 끝지점에 딱 가보면 다시 얻는 걸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잃는 것도 두렵지 않고 끝에 가면 다시 시작이 가면 다시 반드시 시작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그게 항상 있다는 걸 저는 믿고 이때까지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작가라는 거룩한 이름을 항상 얻고 지금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춤을 추어라에 보면 제가 탭댄스 공연을 보면서 저도 탭댄스를 합니다. 무대에 한 몇 번 썼는데 잘 못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수석 어떤 무용수의 인터뷰를 제가 들었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4시간을 일찍 갔다고 그래요. 4시간 일찍 가가지고 연습을 하면서 나중에 선배들이 9시 정도 돼서 오면 잘하네. 왜 연습했나? 잘하네. 요거 들으려고. 잘하네 들으려고 연습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하네 연습을 선배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구한테 듣고 싶었다? 자기 자신한테. 그걸 알았다는 거죠. 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쓰면서 우리 옆에 문어들이 잘 서네. 스님 글 많이 늘었네. 기분이 뭔가 좋은 것 같으면서 다시 생각해보면 아니죠. 나는 잘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듣고 내가 칭찬 듣고 싶은 사람은 누굽니까? 나 자신이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타인을 의식하는 그런 글쓰기가 아니고 글을 쓰면서 자기 자신을 위하는 글쓰기 그런 걸 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성이 있다. 타인을 위한 글쓰기 하면 그게 항상 어떤 더 씌우고 보면 거짓이 섞였고 보여주기식이다. 이게 눈치 빠른 사람 딱 보면 그래서 표가 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진정성 있는 어떤 그런 글쓰기를 해야 된다는 걸 또 글쓰면서 또 갱신을 합니다. 그리고 동백길을 걷다는 이제 이게 아르코 책의 맨 처음에 있죠. 있는데 작년입니다. 동백을 보러 갔는데 꽃이 피다고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왜 꽃이 이렇지 이런 지나가는 사람이 추워서 꽃이 피다가 멈춰 있어요. 이 말씀을 하는데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피다가 꽃도 피다가 멈추는구나. 나는 멈추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야 되고 질주해야 되고 전력 투구해야 되고 그리고 진전해야 되고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멈추면 그거는 끝나고 손해보고 무너지고 정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멈추는 것은 뒤를 돌아보고 기다려주는 일이다 하는 것을 또 그래서는 정말 이렇게 갱신, 생각의 경신, 의식의 갱신 이렇게 돼가더라고요. 그런 의식이 좀 또 달라지면서 답은 내 속에 있습니다만 하는 또 글 속에 보면
내가 지금 비로소 내가 되어가고 있다. 글을 쓰면서 그가 하는 이 그가 뭐냐면 문학이죠. 수필이죠. 예, 그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동안 가을은 벌써 20분도 넘게 다녀가셨다. 한 20년 동안 그를 그가 나를 주인으로 살아가게 했죠. 비로소 내가 되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르틴 부버의 이 말을 저는 문득문득 생각을 진짜 하거든요. 너는 네 세상 어디쯤에 와 있느냐. 그래서 내가 가려고 하는 세상은,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려고 하는 세상은 어디인가,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가려고 하는 세상에 어디쯤에 와 있는가를 항상 한 번씩 생각하고 점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동굴로 가는 길이란 글에서 보면, 사실 이 동굴은 문현동에 가면 동굴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큰 동굴이, 일제시대 때 동굴이 있죠. 문현 곱창 골목 안에 가면, 그 동굴을 10년 전에 갔다가 제가 글을 쓰기 위해서 다시 또 갔는데 못 찾아가 헤맸던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왜 그래 동굴에 집착하고 왜 동굴을 찾아가고 동굴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하는가. 결국 보면 겉으로 외향적으로 보이는 그 동굴이지만 실제는 내 속에 있는 동굴을 내가 들여다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속의 동굴을 짚어보는 그리고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판 굴, 그곳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굴을 파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깊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 동굴을 찾으면서도 여러 가지 또 저를 갱신하면서 내 동굴이 어두컴컴하고 침울하고 어떻게 그렇더라도 내 굴을 보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천형적인 그런 삶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그 국제신문에 쓴 내일 돌아가실 예정입니다. 저희 이제 뭐 이렇게 저번 달에 저희 이제 이번 꽃밭에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연락을 하니까 내일 돌아가실 예정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태어나서 그 말도 처음 들어본 겁니다. 아니, 내일 돌아가실 예정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일 돌아가실 예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머릿속에서 화두가 돼가지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건 환자도 그렇게 환자가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을 해야 내일 돌아가실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었겠나. 실제 생각해보면 다 돌아가셨는데 말씀을 해주고 가셨어요. 몸짓으로, 눈빛으로, 침묵의 말씀으로, 단호한 태도로 다 내가 너하고 이별할 거야. 아둔해가 눈치만 못 챘지. 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가셨던 거.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정말로 죽는다는 것은 그럼 육신이 없어져야 죽는 것인가?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있지만 나의 10살 때의 몸은 벌써 죽었고, 나의 20살 때 내 얼굴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난 계속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갱신이 되는 존재고,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도 육신은 없지만 내 가슴 속에는 있잖아요. 내 머릿속에는 그대로 어머니 목소리, 아버지의 행동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게 아니다라는 또 의식의 갱신을 또 하게 됩니다. 글을 쓰면서 그렇게 갱신을 이렇게 했고, 그러면서 이제 수필의 힘을 믿죠. 수필에 제가 참 매료돼서 정말 낮에는 수업을 하고 저녁에 오면 글만 쓰고 이런 이상한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그 끝이 천리를 낭떠러지라도 수필의 끝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글은 제가 항상 이제 혼자 쓰지만 문학은 같이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문우님들하고 항상 이렇게 참 글 얘기를 많이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자기 갱신 이걸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글을 쓰면서 내가 나름대로 갱신을 하려고 노력하고 갱신을 했다. 근데 결코 그는 혼자 힘으로 했다고는 또 생각이 드는 게 아닙니다. 절대 내가 달라지는 거는 내가 골방에 갇혀서 내가 혼자 달라질 수가 없어요.
세계라는 건 나와 마주할 수 있는 대상과 사물과 타인과 이 세계라는 게 있어야 내가 달라진다는 걸 느꼈죠. 그래서 나는 이 틀을 짜놓으면 거기서 벌써 오류가 생기고 모순이 생깁니다. 나는 너이고요. 그물을 더 멀리 던지면 나는 우리이고 그래서 그런 게 다 이렇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소성이 수필의 힘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점점 어떤 내가 되어갈지 모르지만 내가 되어갈 것이고 내 자신도 다음에는 책을 한 10권 정도 낼 때는 대가 있는 제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가지고 오늘 발표를 마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강의를 해주신 작가님께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미나를 시작할 때는 좀 밝았는데 지금 이제 점점 밤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수필 쓰기도 이렇게 시간이 가는 것처럼 오늘 한층 더 깊어지지 않았나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작가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을 해보고 싶은 분은 손을 살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돌아가실 예정입니다. 이게 이 글이 긴다고 네. 나는 읽어가지고 신경을 읽고 내일 제목이 내일 돌아가실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장기 기증자가 장기를 기증을 하면서 마지막 작가는 그 말씀 드릴게요. 그게 내사 상태로 이렇게 입원을 하고 그리고 장기를 기증을 할래라고 물어서 기증을 한다고 이렇게 서명을 가족이 하고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 장기 내사가 되는 과정이 2차 내사 판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뇌파 반응이 제로가 되어야 2차 내사가 되고 그 다음에 6시간 이후에 2차 내사 판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차 내사 판정은 벌써 났고 그리고 장기 접수를 해야 되니까 내일 틀림없이 지금 제로가 됐으니까 6시간 이후 내일 오전에 그렇게 이제 제로가 되면 산소호흡기를 떼고 그 다음에 장기 접출팀이 오후에 와서 3시부터 와가 한 3시간 접수를 하고 그러면 7시 반 정도 돼서 영안실에 모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돌아가실 예정이랍니다. 제가 그렇게 보면서 그때 선생님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신문만 보면서 이 제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썼구나 이런 생각만 이제 선생님이었어. 너무 어려운 질문 하시지 마시고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분도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저 미스 에세이를 제가 그냥 소홀히 좀 읽었는데 미스 에세이에서 미스라는 뜻이 모치다는 뜻인지 아니면 여성 남성 네네. 미스 에세이에서 미스는 굉장히 당위적이고 우리 MIS에서 미스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결혼하기 전에 미혼의 젊은 여성 그러니까 새 글이 아주 미혼의 참 젊은 여성 청춘의 글처럼 좀 싱싱하고 싶은 그런 바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스 나는 항상 글을 쓰고 하는데 미스 놓치다. 내가 제대로 쓰지 못하고 항상 놓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미스하죠. 그리워하죠. 또. 그거 말고도 미스란 뜻은 한 20가지요. 이 정도 있습니다. 비슷한. 그래서 그런 걸 다 함의를 했습니다. 네. 다른 분, 이지훈 작가님. 저는 이제 이걸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도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 이거는 저는 이제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됐는데 내년에 준비하실 분들은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말 이상의 말과 그 이상의 글이 작품집에 수록되어 있는 게 39편이잖아요. 네. 이 중에 좀 특별한 형식이 이제 2가지 형태지 않습니까? 하나는 리뷰고 하나는 다른 약간의 독감도 아닌 것이 리뷰도 아닌 것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하게 비율을 이렇게 맞추신 건지 아니면은 아까 이렇게 우리 발제자께서 그걸 딱 나눴더라고요. 네. 그거는 주관적
객관적, 네, 네, 네. 예, 리뷰 독후감. 네, 네. 저는 이제 거기서부터 그건 조금 무리가 있다. 아. 예, 그걸 우리가 딱 나누는 순간부터 오류가 생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네. 그렇게 나눌 수 수학처럼 딱 잘라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처음 여기에 그동안 읽은 책을 통해 글감을 잡았지만 추천 도서를 정면에 드러내지 않은 글도 많다. 한 편의 글 속에 한두 줄의 서사만 있고 또 감성만 녹여가 전체를 감상 것도 네. 있고 예, 또는 약간 분석이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쓸 때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런 게 섞여가 있는데 절대 책을 따라가지 않겠다. 추수적인 글쓰기를 하지 않겠다. 추수 이렇게 이삭 줍듯이 예, 책을 따라가면서 책에 있는 거를 주워가지고 글 쓰지 않겠다는 그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리뷰를 쓸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썼을 때 항상 뭐 이렇게 키워드를 제가 이제 쓴 방법은 뭐냐면 아까 그렇게 나누었는데 저는 키워드를 이렇게 나눴죠. 예를 들면 한 편에 책을 하나 디마키스의 춘희 같으면 뭐 드러나게 동백이란 키워드 예를 들면 또 안달루시아의 두엔데 같은 두엔데라는 어떤 우리 같은 한이라고 뭐 영혼의 목소리 뭐 이렇게 해석을 확실한 해석은 없어요. 지금 두엔데를 잡아냈고 예를 들면 또 정막의 블루스 구할 선생님 책에서는 제목이란 키워드를 잡으면 무조건 키워드를 하나씩 잡아냈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키워드만 하나씩 키워드를 잡아내다 보니까 어떤 거는 그 책에 조금 충실한 것도 있고 책을 조금 앞에 내세운 것도 있고 책보다는 제 목소리를 조금 키운 것도 있고 그런 차이고 그거를 이렇게 두 갈래로 딱 나눠서 이렇게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도 질문 한 개 해도 되겠습니까? 작가님께서 아까 가을을 20권 보내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출산을 했습니다. 이 중에 아주 각별한 아픈 손가락 그런 게 있다면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자기 자식들이 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써놓고 항상 좀 잊어버리는 거 있고 또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분들이 다음 걸 하니까 또 해놓고 이게 끝하고 오타가 있건 사실 말은 그래도 최근에 낸 게 애정은 좀 더 가는 것 같습니다. 항상 말 이상의 말, 글 이상의 글 2세를 지금 찍었거든요. 그래서 2세를 찍어서 또 저를 좀 기쁘게 해준 거라서 그거는 묻지 마세요. 본인이 되느냐. 그 문학을 생활하고 연관 지으면 안 됩니다. 별개입니다. 그래서 2세를 찍었다니까 도훈님께 문학 우리가 수필을 실생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하나의 예술로 그렇게 따로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주제가 자기 갱신의 글인데 아마 저기서 9권을 발표하시는 동안 10권입니까? 아니요. 한국에서 여자. 그러네요. 네네. 그럼 한 권을 냈을 때는 선생님이 또 이런 걸 느끼셨고 두 번째 책에서는 뭘 느꼈고 아마 책을 내실 때마다 감회가 뭔가 다른 것들이 아마 느껴졌을 건데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는 선생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변모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세계일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실제 내 생활하고 연관을 지어볼 때 나는 또 그 정신세계가 그렇게 변모되어 가는 것만큼 내 실제 현실 생활 이것도 그만큼 어떻게 변모되었을까 이런 일단 첫째는 글 쓰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달라진 거는 뭐냐면 옛날에는 글 한 편 쓰는데 한 달을 길긴 그리고 보름을 길긴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거는 쓰다가 그냥 놔뒀다가 반년이 지나서 완성을 하기도 하고
너무 저는 처음에 너무 힘들게 적은 것 같아요. 글을 한 편 쓰면서 남들보다 너무 좀 쉽게 적는 사람이 참 부러웠습니다. 가장 부러웠고 그냥 킥킥킥 무거운 짐 지듯이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누가 저보고 뭐 글을 찍어내는 기계가 이렇게 농담 얘기를 하는데 저번 주 3개 적었죠. 뭡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 연산동 고분에 대해서 하나 적었고요. 그리고 그거 뭐야 국제신문과 하나 적었죠. 그리고 마르틴 파주어의 소설책 하나 있고 완벽한 하루에 대해서 또 리뷰를 또 적었습니다. 적고 3개를 적었어요. 그리고 그거 뭐 수업은 수업대로 엄청 많은데 끝나고 그러니까 글을 좀 쉽게 데드라인이 어쨌든 그 날짜가 되면 끝나는데 이번에 유명 쌤한테 드리는 건 조금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걸 한다고. 그래서 조금 그게 달라졌고 또 뭐 달라진 건 많은데 기억이 안 나지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책을 내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옛날에 일집 때 줬을 때는 오늘도 오늘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 생각하는데 일집 때 줬을 때는 준 사람 이름 다 적어놓고 이분이 내 책을 읽었었다. 그 다음에 이분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러면 나를 쳐다보면서 그냥 모른 척하면 내 책을 안 받았나? 아니 소소한 거 그런데 작은 거에 이렇게 또 일이 일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음 같은 거 그냥 드리고 끝. 저분이 안 읽어도 되고 냄비 받침해도 되고 뭐 해도 그런 게 전혀 저한테 잘 읽었다고 그냥 우리 오반에서 다른 분들한테는 반드시 문자 드리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큰 비중을 두거나 그런 마음이 조금 커진 것 같다고나 할까요? 그런 거 있고 또 뭐 예를 들어 뭐 옛날에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 그 사람 글을 읽고 지금 그렇죠. 수 있죠. 글을 쓰면서 글이 어떤 종교인 것 같습니다. 다들 각자의 종교가 있겠지만 저도 요즘 불교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 수필하고 너무나 일맥상통한 거. 진짜 수필에서 벌써 종교적인 거를 어느 종교든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필 공부를 하면 자기 갱신을 포함해서 어떤 인간의 뭐 이렇게 제가 그려보면 참나에 있으면 인간이 한 100까지 인간은 100까지 못 가죠. 성인이 100까지 지수를 갈 수 있는데 우리 보통 인간은 한 25까지 간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지수를 판별하는 게 나오는데 그래도 옛날의 나보다는 지금의 나가 조금 지수가 약간 높아진 것 같아요. 아마 저뿐만 아니고 다 그럴 겁니다. 또 다른 분은 아니실까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한 번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법무과는 이제 프로 선생님들, 작가님들이 하셨는데 저희는 아직 책을 한 번도 내보지 않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쓰라고 하는데 도서관에 가도 그렇고 서점에 가도 그렇고 너무 읽을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초보를 위한 책을 인문학이든 철학이든 수필이든 시든 물론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초보를 위해서 어떤 책을 선정해야 될지 조금 도움받고 싶습니다. 책을 이렇게 어떤 책을 읽으십시오 하는 거는 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은 그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책을 읽으라고 이렇게 하면 다 읽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천차만별의 수준이 있을 겁니다. 책의 수준, 그동안 독서의 수준이. 그래서 어떤 책이라기보다는 우선 교수님이나 저나 가지고 오는 텍스트 있잖아요. 텍스트를 갖고 오면서 거기서 관심 있는 작가의 책을 한번 읽어봐도 좋고요. 그리고 수필을 내가 쓰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것만 읽지 말고 전혀 나와 다른 문체가 다른 것, 그런 걸 저는 더 제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고, 저는 글을 말랑말랑하게 예를 들면 못 쓰는데 저분은 저렇게 썼고, 저분은 문체가 아주 뭐라면 건조체로 썼다. 저는 어떤 데 좀 걷어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걸 읽으면 조금 이렇게 소화가 좀 되는 것 같고요. 그 책도 그렇고 뭐 다른 거 하는 것도 우리는 항상 나는 저 단골집에 가고 저 집에 안 가 이러잖아요. 그런 거 개념을 확 이렇게 걷어내는 게 글 쓰는데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지금도 냉장고에 딱 붙여 놓는데요. 제가 안 해봤던 거 그걸 쭉 이렇게 해봅니다. 예를 들면 밤낚시, 당구치기, 예를 들면 그렇게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그 하는 사람 보고 나를 좀 데리고 가달라,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거 뭐 오페라를 싫어한다면 오페라를 올해는 어떤 관람을 해야겠다라든지, 그래서 그런 게 도움이 되고, 책은 제가 여기도 말이상의 말에도 있는데 만약에 철학적인 거에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불뚝청소부 있잖아요, 이진경에. 그게 좀 어려운데 그게 철학을 하는 사람은 아주 기초적으로 합니다. 그걸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뭐 이해는 다 못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이렇게 읽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문학적인 거, 철학적인 거 없이 내 이렇게 의식이 확장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내 경험만으로, 나의 스키마로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이게 좀 위험하죠. 위험해서 어떤 지적인 거라든지 지혜를 내가 얻을 수 있는 뭔가 인용을 하고 거기서 좀 내가 기대면 좀 수월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소개 많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읽고 싶은 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정말 가슴에 꼭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아르코 세미나 1차는 정말 오픈 북토크가 아니었나, 재미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입니다. 대신에 오시지 않은 분들은 아마 소문을 들으시면 굉장히 아쉬워하실 겁니다. 앞으로 이제 오늘이 1차고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몸이죠? 네. 아까 이제 우리 김정은 쌤이 이야기했는 것처럼 이런 어떤 하나의 모임은 처음입니다. 이때까지 외부에서 초청 강연을 이제 하시는 분을 모시겠지만은 이제 우리도 한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함께 글을 쓰고 있는 분들이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 양반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글을 쓸까?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다. 저는 어떤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지만 실제로 함께 글이라는 거 경험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어떤 모임을 하려고 하고요. 이제 아까 지금 전에 이제 저번에 작년에 제가 이제 책을 한 문필 생활 34년 하면서 20권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한 쌤이 20년이죠, 그죠? 20년 하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8권이라는 평론집과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어느 내용과 스타트 10권을 어떤 하나의 하는 그런 분이 있으면 참 그저없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예를 들어 글을 쓰고 또 글을 가르치는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욕심이 있잖아요. 제가 처음 여러분하고 만나면서 이 신춘에 예를 들어 당선되는 사람이 적어도 3명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아르코를 또 이것도 뭐 괜찮은 거기 때문에 이게 한 3사람 정도는 있으면 좋겠는데 한 해에 3분이 돼서 아마 내 생각에는 한 5년 정도 사이에는 한 10명 정도 좀 아르코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우리가 아까 이제 이어서 오늘 색시 갱신이었잖아. 그래서 아까 퍼뜩 제가 이걸 읽을 적에 어쨌든 우리는 글을 쓰면서 변화하는 저처럼 체인지 내가 한 편의 글을 쓰면 그 다음에 어떤 내 자신이 한 편의 글 때문에 그렇게 달라지는 거야. 제 책 출발은 체인지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변질이다.
그 다음에 갱신이다. 마지막에 어떤 글을 쓰는 하나의 편지는 아까 종교 이야기도 했지만 해탈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 그런 경제가 됐을 때 정말 아까 자유자재로 어떤 사실을 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오늘 이 특히 뭐 아까 그 낭송하시는 분 박정희 쌤하고 또 우리 보였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역시 참 그 글 속에 들어가니까 역시 낭송도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낭송하고 이치영 쌤 특히 여러분이 이제 그냥 뭐 같이 쓰는 김영하 쌤이 괜찮은 분이잖아요. 그 깊이라든가 한해 글 속에 묻어나시기 때문에 정말 어떤 하나의 우리 부경으로서는 아껴야 될 그런 김중의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어떤 자리가 있는 것이 제가 그지없이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또 아까 사라는 것이 또 사라지는 과정이니까 그저 하여튼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좋은 걸 많이 쓰셔가지고 항상 그 빈칸을 언제고는 여러분이 함께 채워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 박수 한번 드립니다.